이 사연은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시는 한 어르신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각색하였습니다. 홀로 아들을 키우며 살아온 정미숙 씨는 오늘 아침에도 혼자 밥상을 마주했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진 작은 생일상이 쓸쓸해 보였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올 것이란 기대감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65번째 생일, 그녀는 마음 한구석에 외로움이 스며드는 걸 느끼면서도 담담하게 밥을 떠먹었지요. 작은 TV에서는 아침 뉴스가 흘러나오고 그녀의 시선은 자주 벽에 걸린 아들의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15살 때의 민호, 아직 귀여움이 남아있던 그 시절의 모습이었어요. 어머님, 생일 축하해요. 현관문이 열리고 며느리 소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식적인 인사와 함께 소영은 영양제 한 병을 테이블에 툭 내려놓았어요. 미숙 씨는 반갑게 웃으며 며느리를 맞이했습니다. 뒤이어 들어온 아들 민호는 인사도 없이 소파에 몸을 던지듯 앉아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엄마, 그거 비싼 거야? 민호의 무심한 질문에 미숙 씨는 시선을 영양제로 옮겼습니다. 고급스러운 패키지에 담긴 보약 같은 영양제였어요. 아들, 이런 거 사오지 않아도 되는데. 소영은 시어머니의 말에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늙은이가 오래 살면 우리 재산만 까먹지라는 생각이 맴돌았지만 겉으로는 효심 가득한 며느리인 척 연기했어요.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요즘 힘드셔 보여서 특별히 준비했어요. 미숙 씨는 감사하다는 말을 건네며 영양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처방전 없이는 구할 수 없는 고급 영양제 같았어요. 그녀는 아들과 며느리의 마음씨가 좋아진 것 같아 기뻤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눈빛에서 진심을 찾을 수는 없었어요. 민호는 소파에 앉아 뭔가를 메시지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그런 남편을 향해 눈짓을 보내며 부엌으로 향했어요. 시어머니의 시선이 TV로 향한 틈을 타두른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차 한 잔 드릴게요, 어머니. 소영은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며 민호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민호는 주변을 살핀 후 목소리를 낮추어 대답했어요. 엄마가 재산 다 물려줄 때까지 기다려야지. 다른 방법 없어. 소영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물려받을 재산을 생각하며 참고 있었지만 시어머니가 예상보다 오래 살아서 점점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었어요. 빨리 끝내면 좋겠네. 소영은 거실로 가져온 영양제를 슬쩍 만지작거리며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미숙 씨는 TV에 집중한 채 그들의 대화를 듣지 못했어요. 고맙구나, 얘들아. 미숙 씨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아들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이 늙은이가 방해꾼이라는 표정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의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눈빛은 차갑기 그지없었어요. 미숙 씨는 아들 부부가 자신의 생일을 기억해줘서 행복했습니다. 삶이 고되었지만 그녀는 홀로 아들을 키우며 모든 것을 참아냈어요. 이제 그녀에게는 작은 아파트와 약간의 저축금, 그리고 시골에 있는 작은 땅이 전부였습니다. 모두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평생을 모은 재산이었지요. 엄마, 우리 이제 가볼게. 생일상을 차려주지도 않은 채 민호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숙 씨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지만 곧 밝은 얼굴로 아들 부부를 배웅했어요. 그래, 바쁘지? 와줘서 고마워. 현관문이 닫히고 미숙 씨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영양제만이 아들 부부가 다녀갔음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영양제를 들어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라벨에는 고급 영양 보조제라고 적혀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었어요. 내일부터 먹어볼까? 미숙 씨는 영양제를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그녀의 마음속에도 어둠의 그림자가 슬며시 드리워졌습니다. 아들의 차가운 태도가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래도 그녀는 민호를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미숙 씨는 영양제를 아직 복용하지 않은 채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낡은 TV 앞에서 오후 드라마를 보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녀의 소일거리였죠.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오는 오후 갑작스러운 초인종 소리에 미숙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을 통해 물었더니 뜻밖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미숙 씨, 나 김영자예요. 사돈이잖아요. 사돈이라니 며느리 소영의 어머니였습니다. 미숙 씨는 얼른 문을 열었어요. 문 앞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서 있는 영자 씨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어머, 사돈. 오랜만이네요. 미숙 씨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영자 씨를 맞이했습니다. 둘은 며느리 소영이 결혼한 이후로 가끔씩 만나는 사이였지만 이렇게 불쑥 방문한 것은 처음이었어요. 갑자기 생각나서 들렸어요. 잘 지내셨어요? 영자 씨는 과일 바구니를 내밀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미숙 씨는 급하게 거실을 정리하며 사돈을 맞이했어요. 죄송해요. 미리 연락도 없이 이렇게 갑자기 와서. 아니에요. 반가워요. 앉으세요. 차라도 준비할게요. 미숙 씨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차를 준비하며 사돈의 갑작스러운 방문이 의아했지만 오랜만에 찾아온 손님이 반가웠어요.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미숙 씨는 문득 며느리가 선물해준 영양제가 생각났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소영이가 며칠 전에 생일 선물로 영양제를 줬어요. 사돈도 한 알 드셔볼래요? 건강에 좋다더라고요. 미숙 씨는 서랍에서 영양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비싸 보이는 패키지의 영양제를 보며 영자 씨의 눈이 반짝였어요. 우리 딸이 이런 걸 선물했어요? 비싸 보이네요. 미숙 씨는 영양제 병을 열어 한 알을 꺼냈습니다. 작은 캡슐 안에 진한 갈색 액체가 들어 있었어요. 그녀는 영양제를 영자 씨에게 건넸습니다. 저도 아직 안 먹어봤어요. 같이 먹어볼까요? 영자 씨는 망설임 없이 영양제를 받아 입에 넣었습니다. 미숙 씨가 물 한 잔을 건네자 영자 씨는 그것을 삼켰어요.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소영이랑 민호는 잘 지내요? 영자 씨의 질문에 미숙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아들 부부의 냉담한 태도를 언급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요, 둘 다 바빠서 자주 못 보지만. 그때였습니다. 영자 씨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지더니 기침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 같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사돈, 괜찮으세요? 미숙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자 씨는 대답하려다 갑자기 입을 막았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그녀의 손가락 사이로 붉은 액체가 흘러나왔습니다. 피였습니다. 으악! 미숙 씨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영자 씨는 이제 계속해서 피를 토하며 소파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으로 쓰러졌어요. 미숙 씨는 공포에 질려 급하게 전화기를 찾았습니다. 119죠? 빨리 와주세요. 손님이 갑자기 피를 토하고 쓰러졌어요. 미숙 씨의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는 동안 영자 씨는 계속해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마침내 구급대원들이 도착했고
영자 씨는 신속하게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미숙 씨는 구급차를 따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영자 씨가 왜 갑자기 피를 토한 것일까? 영양제와 관련이 있을까? 그녀는 영양제 병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들이 영자 씨를 치료하는 동안 미숙 씨는 대기실에서 불안하게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침내 의사가 나타났어요. 환자 보호자 되십니까? 네, 사돈입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환자가 독극물에 반응한 것 같습니다. 위세척을 했지만 상태가 좋지 않아요. 혹시 무엇을 드셨는지 아십니까? 미숙 씨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독극물이라니 말도 안 됐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영양제를 꺼냈습니다.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의사는 영양제 병을 받아들고 검사실로 보냈습니다. 미숙 씨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생각, 설마. 그녀는 며느리 소영이 준 영양제가 떠올랐습니다. 생일 선물로 준 그 영양제, 만약 그것이 독약이었다면? 미숙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에게 해를 입히려 했던 것일까? 그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병원 복도를 서성이던 미숙 씨에게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의사가 독극물 의심 사례를 신고한 것이었어요. 경찰은 영양제를 압수하고 미숙 씨에게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이 영양제를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미숙 씨는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를 의심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생일 선물로 줬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급하게 걸어오는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아들 민호와 며느리 소영이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있었지만 눈빛은 어딘지 불안해 보였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민호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소영은 약간 뒤에 서서 상황을 살피고 있었어요. 사돈이 영양제를 먹고 피를 토했어. 미숙 씨의 말에 민호와 소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소영이 당황한 듯 말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머니가 영양제를 먹인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숙할 수 없는 비난의 어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미숙 씨는 소영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먹었어야 할 독약을 사돈이 먹은 것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에 냉랭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숙 씨는 소영의 눈에서 분명한 동요를 읽을 수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었습니다. 죄책감과 공포가 뒤섞인 표정이었지요. 소영아, 내가 준 영양제. 그게 뭐니? 미숙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아들과 그의 아내가 자신을 해치려 했다는 생각이 그녀의 심장을 찢어놓았어요. 소영은 황급히 표정을 바로잡았습니다. 그녀는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약국에서 산 영양제인데. 민호가 아내의 편을 들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왜 소영이를 의심해? 엄마가 사돈에게 준 거잖아. 미숙 씨는 아들의 냉정한 반응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자신이 키운 아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때 경찰이 다가와 민호와 소영에게 신분증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분께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와주시겠어요? 민호와 소영은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망설였지만 경찰을 따라갔습니다. 미숙 씨는 그 자리에 홀로 남겨졌어요.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독살하려 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재산?
그녀에게는 아파트와 약간의 저축, 시골의 작은 땅밖에 없었어요. 미숙 씨는 천천히 응급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돈인 영자 씨가 중환자실로 옮겨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의사는 상태가 위중하다고 했습니다. 살 수 있을까요? 미숙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성이 강한 물질이었어요. 며칠이 고비가 될 겁니다. 의사의 말에 미숙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영양제를 먹었더라면 지금쯤 자신이 중환자실에 누워 있을 거라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의 목숨을 노렸다는 사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복도 끝에서 경찰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민호와 소영을 데리고 왔어요. 두 사람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영양제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두 분을 체포해야겠습니다. 경찰의 선언에 미숙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민호가 소리쳤어요. 이건 오해예요. 우리가 왜 그런 짓을... 소영도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약국에서 산 거라니까요. 경찰은 두 사람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미숙 씨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망연자실했어요.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가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악몽 같았습니다. 엄마, 우리 좀 구해줘요. 우리 잘못 없어요. 민호의 외침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숙 씨는 그저 바닥만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서로 이동하는 동안 미숙 씨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푸른 하늘과 흘러가는 구름들이 그녀의 상실감을 더욱 크게 만들었어요. 왜 아들과 며느리는 그녀를 해치려 했을까? 그들은 정말 자신의 작은 재산을 위해 목숨을 노린 것일까? 경찰서에 도착한 미숙 씨는 조사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아들과 며느리가 경찰에게 조사받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은 서로 다른 방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경찰이 미숙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독성 물질은 처방전 없이는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준비한 것이 확실해요. 미숙 씨의 심장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럼 제 아들과 며느리가...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분이 간호사 일을 했다고 하셨죠? 그녀가 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미숙 씨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소영이 병원에서 일한 적이 있었지요. 그녀가 그곳에서 독극물을 구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합니다만 혐의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경찰이 조사실로 돌아간 후 미숙 씨는 홀로 벤치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전화기가 울렸어요. 병원이었습니다. 여보세요? 김영자 환자 보호자 되십니까? 미숙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사돈입니다. 무슨 일이죠? 환자 상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숙 씨는 전화를 끊고 급하게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병원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떠나기 전 그녀는 아들이 있는 조사실로 한 번 더 눈길을 던졌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소영은 다른 방에서 격하게 무언가를 주장하고 있었어요. 병원으로 돌아온 미숙 씨는 중환자실 앞에서 의사를 만났습니다. 간이 심하게 손상됐습니다. 치료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미숙 씨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그녀의 탓인 것만 같았어요. 만약 그녀가 영양제를 사돈에게 주지 않았더라면...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잠시 면회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는 의식이 없어요. 미숙 씨는 조심스럽게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영자 씨는 각종 의료 장비에 연결된 채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도 불규칙했습니다. 미숙 씨는 사돈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영자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시간은 더디게 흘렀습니다. 미숙 씨는 병원과 경찰서를 오가며 지친 하루를 보냈어요. 경찰의 조사는 계속되었고 아들과 며느리는 구금된 상태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경찰이 미숙 씨를 찾아왔어요. 조사 결과 며느리 분이 독극물을 구한 것이 확실시됩니다. 그리고 문자 기록을 통해 두 사람이 공모한 정황도 발견했습니다. 미숙 씨의 온몸에 한기가 돌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정말 자신을 독살하려 했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미숙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재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면 어머님의 재산을 빨리 상속받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미숙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작은 아파트와 약간의 저축, 그리고 시골의 작은 땅. 그것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노렸다니. 그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병원 복도의 형광등 불빛만이 미숙 씨의 지친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녀는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아 멍하니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어깨를 토닥였지요. 할머니, 조금 쉬셔야 해요. 이러다 쓰러지실 겁니다. 미숙 씨는 고개를 들어 간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말라 있었어요. 괜찮아요. 내가 이 자리를 지켜야지. 간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사건에 대한 소문이 병원 직원들 사이에 퍼져 있었나 봅니다. 다들 미숙 씨를 불쌍하게 바라보았어요. 시계는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미숙 씨의 전화기가 울렸어요. 경찰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내일 아침 정식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와주셔야 합니다. 증언이 필요합니다. 미숙 씨는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갑자기 현실이 더욱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자신이 키운 아들이 그리고 며느리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 그것도 재산 때문에. 미숙 씨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급히 다가왔습니다. 미숙 씨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 숨이 가빠서. 간호사는 그녀에게 물을 건네며 심호흡을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미숙 씨는 천천히 물을 마시며 진정하려 노력했어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민호가 처음 걸음마를 배우던 날, 학교에 입학하던 날, 대학에 합격하던 날, 그리고 소영을 처음 데려와 소개했던 날.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배신으로 물들어 버렸지요.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미숙 씨는 병원 화장실에서 간단히 세수를 하고 경찰서로 향했어요. 그녀의 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담당 경찰이 그녀를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어젯밤에 추가 조사가 있었습니다. 며느리분이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어요. 경찰의 말에 미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무감각해져 있었어요.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경찰은 테이블 위에 증거물 사진과 문자 기록을 펼쳐 보였습니다. 민호와 소영이 주고받은 메시지들, 독극물 구입 증거, 그리고 그들이 세운 계획. 모든 것이 명백했어요. 내 어미가 그만 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 거야? 영양제라면 의심하지 않을 거야. 메시지들을 읽는 미숙 씨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조사 과정에서 두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빚이 상당했어요. 경찰의 설명이 계속되었습니다. 민호와 소영은 도박과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미숙 씨의 재산을 상속받아 빚을 갚으려 했던 거예요. 어머니를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 원하시면 면회를 주선해 드리겠습니다. 미숙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보면 또 무너질 것 같았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은 만나봐야 할 것 같았어요. 만나보겠습니다. 경찰은 미숙 씨를 면회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민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미숙 씨가 들어서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민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숙 씨는 아들 앞에 앉았어요. 그녀는 말없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난 잘못 없어요. 다 소영이가 계획한 거예요. 난 몰랐다고. 민호의 변명에 미숙 씨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어요. 민호야, 경찰이 너희 문자 내용을 다 봤대. 다 알고 있었잖니. 미숙 씨의 말에 민호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표정을 바꾸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근데 엄마가 재산 좀 빨리 물려주지 그랬어? 우리가 빚에 시달리는데. 민호의 뻔뻔한 태도에 미숙 씨는 경악했습니다. 그녀가 목숨을 걸고 키운 아들이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내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데. 미숙 씨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돌렸어요. 엄마, 우리 재산 돌려줘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어차피 엄마 곧 돌아가실 텐데. 민호의 말은 칼날처럼 미숙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미숙 씨는 일어나 면회실을 나가려 했습니다. 엄마, 가지 마요. 우리 좀 도와줘요. 민호의 외침이 면회실에 울려 퍼졌지만 미숙 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경찰을 만나 모든 증언을 마친 후 미숙 씨는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중환자실에 도착하자 의사가 그녀를 맞이했어요. 영자 씨 상태가 위태롭습니다. 간 기능이 회복되지 않고 있어요. 미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중환자실로 들어가 영자 씨 옆에 앉았어요. 영자 씨, 미안해요. 내 탓이에요. 미숙 씨는 영자 씨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렸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배신한 이상, 이제 그녀는 다른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미숙 씨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재산에 대한 처분을 상담하고 싶었어요. 제 아파트와 저축금, 그리고 시골 땅, 모두 팔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놀란 표정으로 미숙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거죠? 모든 재산을 정리하시겠다고요? 미숙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필요한 곳에 쓰려고요. 제 아들은 더 이상 제 재산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변호사는 미숙 씨의 결심을 보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뉴스를 통해 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나 봅니다. 아드님이 감옥에 가실 가능성이 높으신가요? 미숙 씨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살인 미수죄로 기소된다고 해요. 며느리도 마찬가지고요. 변호사는 서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미숙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결정을 내릴 때였지요. 재산을 어떻게 처분하실 계획이신가요? 변호사의 질문에 미숙 씨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사돈 가족의 치료비와 보상금으로 일부를 쓰고 나머지는 자선단체에 기부하려고요. 변호사는 미숙 씨의 결정에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타인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절차가 끝나는데 시간이 걸릴 겁니다. 특히 아드님이 상속권을 주장할 수도 있어요. 미숙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일 없을 거예요. 제 뜻은 확고해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미숙 씨는 한동안 거리를 무작정 걸었습니다. 늦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지만 그녀는 느끼지 못했어요.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그녀는 문득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미숙 씨의 중얼거림이 바람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았어요.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은 그녀의 목숨을 노렸고 함께 살던 집은 이제 팔아야 할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이루어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지요. 전화벨 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깨뜨렸습니다. 병원이었어요. 미숙 씨? 영자 씨 상태가 좀 안정됐습니다. 의식을 찾으셨어요. 미숙 씨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아왔습니다. 적어도 사돈은 살아있었어요. 그녀는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에 도착한 미숙 씨는 의사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닙니다. 독소가 간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어요. 하지만 최악의 상황은 넘긴 것 같습니다. 미숙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영자 씨는 약해 보였지만 눈을 뜨고 있었어요. 미숙 씨가 조심스레 다가가자 영자 씨는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숙 씨. 영자 씨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미숙 씨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영자 씨, 정말 미안해요. 내 탓이에요. 영자 씨는 약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탓 아니에요. 소영이, 민호. 영자 씨는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듯 했어요. 미숙 씨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모든 치료비를 부담할게요. 걱정 마세요. 영자 씨는 미숙 씨의 손을 약하게 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그들은 이제 가해자의 가족과 피해자라는 관계가 되었지만 동시에 같은 아픔을 공유하는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며칠 후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숙 씨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그녀는 아들과 며느리가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검사는 미숙 씨에게 질문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독약이 든 영양제를 선물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미숙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돈이 영양제를 먹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그들의 문자 내용을 보여줬어요. 모든 게 계획적이었습니다. 법정은 숙연해졌습니다. 미숙 씨의 증언이 끝난 후 검사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어요. 민호와 소영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와 소영이 병원에서 독극물을 빼돌린 CCTV 영상이었습니다. 민호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내 의뢰인은 아내의 계획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지 그때 민호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엄마가 우리 재산 다 팔아버린다면서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판사는 즉시 제지했지만 민호는 계속해서 소리쳤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냥 먹고 죽지. 늙은이가 재산 독점하려던 거잖아. 미숙 씨는 아들의 외침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정말로 그녀를 죽이려 했던 것이었어요. 재판은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백했기에 결과는 예상대로였어요. 민호와 소영은 살인미수 및 독극물 사용 혐의로 각각 징역 18년과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가 내려진 후 미숙 씨는 법정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그녀에게는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숙 씨는 오랫동안 살아온 아파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곳도 곧 다른 사람의 것이 될 터였어요. 변호사가 알려준 대로 모든 절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아파트는 이미 매물로 나와 있었고 시골 땅도 매각 중이었지요. 미숙 씨는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내렸습니다. 민호의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된 모습까지, 그리고 소영과의 결혼식 사진까지, 모든 사진들이 이제는 쓰라린 기억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끝이구나. 그녀는 사진들을 모아 작은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집 뒤편 작은 공터에서 불을 피워 모두 태워버렸어요. 불꽃 속에서 사라지는 사진들을 보며 미숙 씨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을 거야. 며칠 후 미숙 씨는 병원에서 퇴원한 영자 씨를 만났습니다. 영자 씨의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지만 여전히 약해 보였어요. 영자 씨, 이 봉투 받으세요. 미숙 씨는 두꺼운 봉투를 건넸습니다. 영자 씨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자 그 안에는 거액의 수표가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치료비와 보상금이에요. 제 아파트를 팔았어요. 영자 씨가 겪은 고통에 비하면 작은 금액이지만 영자 씨는 놀란 표정으로 미숙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미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받아주세요. 제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 더 이상 사돈이 아니에요. 그냥 친구로 지내요. 영자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숙 씨, 감사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같은 상처를 가진 동료가 되었어요. 미숙 씨는 남은 재산을 정리하며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파트와 저축금, 시골 땅을 팔아 마련한 돈의 일부는 영자 씨에게 보상금으로 주었고 나머지는 독거노인을 돕는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했어요. 그녀는 이제 작은 월세 아파트로 이사할 예정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은 없어졌지만 그녀의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어요. 더 이상 배신의 아픔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민호가 면회를 요청했다는 연락이 왔지만 미숙 씨는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어요. 아들과의 인연은 이제 완전히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우리 좀 만나줘요. 재산 문제로 할 말이 있어요. 민호의 메시지가 전달되었지만 미숙 씨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경찰서 면회실 미숙 씨는 결국 민호의 거듭된 요청에 마지못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구치소 특유의 차가운 공기가 그녀를 맞이했지요. 면회실 문이 열리고 수갑을 찬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며칠 사이 몰라보게 야위어 있었어요. 엄마.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미숙 씨는 아들을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예전의 따뜻함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왜 만나자고 했니? 미숙 씨의 차분한 목소리에 민호는 잠시 당황한 듯 했어요. 그는 어머니의 눈을 피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재산 돌려줘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아들의 뻔뻔한 태도에 미숙 씨의 가슴이 다시 한번 찢어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어요. 민호야, 넌 나를 독살하려 했어. 그것도 재산 때문에. 그런데도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니?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증오의 빛이 서려 있었어요. 그냥 먹고 죽지. 늙은이가 재산 독점하려던 거잖아. 그의 말에 미숙 씨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민호야, 난 이미 모든 재산을 처분했어. 내 아버지가 남겨준 그 땅도, 내가 평생 모은 돈도, 이제 아무것도 없어.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뭐라고요? 그럴 수 없어. 그건 내 것이었다고. 경비가 급히 다가와 민호를 제지했습니다. 미숙 씨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어요. 그 돈으로 영자 씨의 치료비와 보상금을 지불했어. 그리고 나머지는 자선단체에 기부했지. 민호는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경비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소리쳤어요. 미쳤어요? 그건 우리 돈이었다고.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미숙 씨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고 느꼈어요. 이제 끝이야, 민호야. 넌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미숙 씨의 단호한 말에 민호는 잠시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내 다시 분노를 터뜨렸어요. 엄마, 돌아와요. 아직 안 끝났다고. 그의 외침이 면회실에 울려 퍼졌지만 미숙 씨는 이미 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구치소를 나온 미숙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을 하늘이 유난히 높게 느껴졌어요. 그녀는 이제 정말 홀로 남겨졌지만 오히려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그녀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변호사였어요.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아파트와 땅이 모두 팔렸고 돈은 지정하신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미숙 씨는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 출발을 할 시간이었어요. 며칠 후 미숙 씨는 작은 월세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평생 살아온 집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곳에는 이제 아픈 기억만이 남아 있었어요. 새 집은 작고 소박했지만 그녀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이사를 마치고 짐을 정리하던 중 미숙 씨는 오래된 앨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태우지 못했던 사진들이 남아 있었어요. 민호의 첫돌 사진, 유치원 졸업식 사진. 미숙 씨는 천천히 앨범을 넘겼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그녀는 앨범을 덮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과거는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그녀는 앨범을 상자에 넣고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언젠가는 그 상자를 열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미숙 씨는 영자 씨를 방문했습니다. 영자 씨는 이제 집에서 요양 중이었어요. 그녀의 건강은 많이 호전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들어오세요, 미숙 씨. 영자 씨는 미숙 씨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새 집은 어떠세요? 영자 씨의 질문에 미숙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작지만 아늑해요. 혼자 살기에 충분하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자신의 자녀들에 대해 이야기하길 꺼렸어요. 하지만 결국 영자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소영이 편지를 보냈어요. 미숙 씨는 놀란 눈으로 영자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용서해달라고요. 그리고 자기는 민호가 시킨 대로 했을 뿐이라고. 미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국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아들 부부가 안타까웠어요. 두 사람 다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네요. 영자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도 딸의 행동에 큰 상처를 받은 것이 분명했어요. 평생 자식이라고 키웠는데 이렇게 될 줄이야. 두 사람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들은 같은 아픔을 공유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미숙 씨는 조용히 영자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부터 서로 의지하며 살아요. 영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미숙 씨 덕분에 제가 살 수 있었어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위로하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영자 씨는 건강이 회복되면 미숙 씨가 기부한 자선단체에서 함께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미숙 씨는 그 제안에 기쁘게 동의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재판 결과가 확정되었습니다. 민호와 소영은 각각 징역 18년과 20년을 선고받았어요.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고 그들은 결국 오랜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미숙 씨는 뉴스로 그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어요. 이제 그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자선단체에서의 봉사활동이 미숙 씨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처지의 노인들을 돕는 일에 보람을 느꼈어요. 비록 재산은 모두 잃었지만 그녀는 이제 더 풍요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미숙 씨는 자선단체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미숙 씨와 비슷한 나이로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진수라고 합니다. 노인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미숙 씨에게 인사했습니다. 미숙 씨는 그의 인사에 반갑게 답했어요. 안녕하세요. 정미숙입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진수 씨도 자식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는 아들의 사업 실패로 모든 재산을 잃고 거리에 나앉았다가 이 자선단체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섰다고 했습니다. 자식이라는 게 참 알 수 없는 거죠. 진수 씨의 말에 미숙 씨는 공감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했어요. 미숙 씨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미숙 씨의 작은 월세 아파트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창가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민호에게 전화해서 조심해서 다니라고 당부했을 텐데 이제는 그럴 수도 없었지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길. 미숙 씨는 작은 소망을 속삭였습니다. 지난 몇 달간 그녀의 일상은 많이 달라졌어요. 자선단체에서의 봉사활동과 영자 씨와의 친교가 그녀의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진수 씨와의 만남도 그녀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있었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영자 씨였어요. 미숙 씨, 오늘 시간 되세요? 점심 같이 먹어요. 그럼요, 좋지요. 어디서 만날까요? 두 사람은 만날 장소를 정하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미숙 씨는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어요. 눈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한 거리를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약속 장소인 작은 식당에 도착하자 이미 영자 씨가 와 있었어요. 그녀의 옆에는 의외로 진수 씨도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 진수 씨도 같이 왔네요? 미숙 씨는 살짝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에게 인사했습니다. 영자 씨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진수 씨랑 우연히 만났어요. 마침 혼자 드시고 계셔서 같이 하자고 했죠. 세 사람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어요. 서로의 과거 이야기, 현재의 일상,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그들은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었기에 더욱 깊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과거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어요. 미숙 씨의 말에 진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아무리 슬퍼해도 돌아오는 건 없으니까요.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해요. 영자 씨도 동의했습니다. 그녀의 건강은 많이 회복되었지만 아직 완전하지는 않았어요. 다들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만나서 웃을 수 있다는 게 기적 같아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제 희망의 빛이 서려 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어요. 미숙 씨는 문득 민호의 소식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금세 지워버렸지요. 이제 그는 그녀의 삶에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미숙 씨, 그동안 민호 소식 들으셨어요? 영자 씨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미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이제 그 아이는 말을 끝맺지 못한 미숙 씨의 눈에 순간 슬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단호하게 결심했다 해도 모성애는 쉽게 지울 수 없는 것이었어요. 진수 씨가 조용히 미숙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나아질 거예요. 미숙 씨는 감사의 눈빛으로 진수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따뜻한 위로가 그녀의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다음 날 미숙 씨는 자선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외된 노인들에게 식사를 나눠주는 일을 맡았어요. 한 노인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고맙소.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 세상이 아직 살만하구려. 노인의 따뜻한 말에 미숙 씨의 마음이 따스해졌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노인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천만에요. 제가 오히려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답니다. 그때 자선단체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미숙 씨는 무슨 일인지 살펴보러 갔어요. 입구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미숙 씨는 그 남자를 보자마자 충격으로 굳어버렸지요. 민호의 친구 태준이었습니다. 미숙 어머니. 태준은 미숙 씨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태준이? 여긴 웬일이니? 미숙 씨는 당황스러웠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태준은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어요. 민호 소식 들으셨어요? 미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민호가 감옥에서 자살 시도를 했어요. 지금 교도소 병원에 있습니다. 미숙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아무리 원망스러운 아들이라도 그런 소식은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된 거니? 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도관 말로는 민호가 우울증 증세가 심했대요. 그리고 소영이 민호를 배신했다고 해요. 모든 죄를 민호에게 뒤집어 씌우고 감형을 받으려고. 미숙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진수 씨가 어디선가 나타나 그녀를 부축했어요. 괜찮으세요? 미숙 씨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진수 씨의 도움을 받아 의자에 앉았어요. 민호를 봐야 할까요? 미숙 씨의 떨리는 목소리에 태주는 말을 이었습니다. 민호가 어머니를 찾았어요. 마지막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대요. 미숙 씨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이 걱정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자신을 독살하려 했다는 사실을 잊을 수 없었어요. 가봐야겠어. 미숙 씨의 결정에 진수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같이 가드릴까요? 미숙 씨는 감사하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네, 같이 가주시면 좋겠어요. 다음 날 미숙 씨와 진수 씨는 교도소 병원을 찾았습니다. 태준의 안내로 그들은 민호가 있는 병실에 도착했어요. 민호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그의 손목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민호야. 미숙 씨의 목소리에 민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은 생기를 잃은 채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 민호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아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숙 씨는 아들 옆에 앉았어요. 진수 씨는 조용히 뒤로 물러나 두 사람에게 공간을 주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한 거니? 미숙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숙 씨는 아들의 변화에 당혹스러웠어요. 이전의 뻔뻔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진심 어린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소영이가 모든 걸 나한테 뒤집어 씌웠어. 난 그저 민호의 말에 미숙 씨는 차갑게 끊었습니다. 그럼 내 잘못은 없다는 거니? 여전히 모든 책임을 소영이에게만 돌리는 거야?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깨달음이 서려 있었어요. 아니에요, 엄마. 내가 다 잘못했어요. 내가 욕심이 너무 컸어. 소영이랑 같이 계획했고 엄마를 해치려고 했어요. 그의 고백에 미숙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진실을 말하고 있었어요. 왜 그랬니? 민호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돈 때문이었어요. 도박 빚이 많았고 소영이가 제안했어요. 엄마만 없으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미숙 씨는 아들의 고백을 묵묵히 들었습니다. 마음은 아팠지만 적어도 그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에 조금은 위안이 되었어요. 엄마,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민호의 간절한 질문에 미숙 씨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창밖으로 잿빛 하늘이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미숙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평생을 함께한 아들이 이제 그녀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녀의 목숨을 노렸다는 사실은 쉽게 지울 수 없는 상처였지요. 민호야. 미숙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는 다시 민호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모습은 더 이상 뻔뻔한 아들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고 무너진 한 남자였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지금 당장은. 미숙 씨는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배신감과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체념의 빛이 서려 있었어요. 이해해요, 엄마. 내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알아요. 민호의 솔직한 태도에 미숙 씨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아무리 미워해도 그는 그녀의 아들이었어요. 소영이는 어떻게 됐니? 미숙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소영이는 변호사를 새로 선임해서 나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했어요. 자기는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했다고. 미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소영은 처음부터 계산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민호야, 넌 정말 반성하고 있는 거니? 미숙 씨의 진지한 질문에 민호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진정한 후회의 빛이 있었어요. 네, 엄마. 매일 밤 생각해요. 내가 왜 이런 끔찍한 짓을 했는지. 엄마가 평생 나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민호의 목소리가 흐려졌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미숙 씨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녀의 말에 민호의 눈에 희망의 빛이 번쩍였습니다. 하지만 미숙 씨는 즉시 덧붙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관계가 예전처럼 될 수는 없을 거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이해해요, 엄마. 그래도 가끔 와서 볼 수 있을까요? 미숙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었지만 쉽게 용서할 수도 없었어요. 그럴게.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 민호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미숙 씨는 이제 면회 시간이 끝나가고 있음을 느꼈어요.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호야, 이제 가볼게. 민호는 아쉬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엄마. 와주셔서 고마워요. 미숙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진수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어요. 괜찮으세요? 미숙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이제 조금은. 두 사람은 조용히 교도소를 나섰습니다. 겨울 하늘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미숙 씨의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첫걸음을 내디딘 것 같았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에 미숙 씨는 영자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영자 씨, 민호를 만나고 왔어요. 전화 너머로 영자 씨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정말요? 어땠어요? 미숙 씨는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영자 씨는 진지하게 들었어요. 용서하셨나요? 아니요, 아직은. 하지만 언젠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자 씨는 이해한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가셔도 돼요, 미숙 씨.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으니까요.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눈 후 통화를 마쳤습니다. 미숙 씨는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진수 씨가 운전에 집중하며 가끔씩 그녀를 걱정스럽게 쳐다보았습니다. 정말 괜찮으신가요? 진수 씨의 진심 어린 물음에 미숙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진수 씨 덕분에 힘이 나요. 같이 와주셔서 고마워요. 그는 따뜻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영자 씨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숙 씨를 보자마자 다가와 안아주었어요. 많이 힘드셨죠? 미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미숙 씨는 민호와의 만남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소영이도 결국 영자 씨의 눈에 슬픔이 서렸습니다. 그녀도 딸에게 큰 상처를 받은 상태였어요.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될 줄이. 미숙 씨는 영자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서로가 있잖아요. 영자 씨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진수 씨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진수 씨도 있고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봄이 찾아왔습니다. 미숙 씨는 가끔씩 민호를 면회하러 갔습니다. 아들은 복역 중에 진정한 반성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더 이상 예전의 뻔뻔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민호의 질문에 미숙 씨는 간단히 자신의 일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자선단체에서의 봉사활동, 영자 씨와의 친교, 그리고 진수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조금씩 이야기했어요. 진수 아저씨가 좋은 분이신가 봐요. 민호의 말에 미숙 씨는 조금 놀랐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것 같았어요. 그래, 좋은 사람이야. 미숙 씨의 대답에 민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이제 어머니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엄마,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엄마의 행복을 망쳐서 정말 미안해요. 민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미숙 씨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아들을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진정한 반성을 인정할 수 있었어요. 봄날의 오후 미숙 씨와 영자 씨, 그리고 진수 씨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그들은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사람 일이란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영자 씨의 말에 미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이렇게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된 것도 어쩌면 운명인지도 모르겠네요. 진수 씨가 미숙 씨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따스한 애정이 서려 있었어요. 우리가 서로를 만난 건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세 사람은 미소 지으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과거의 아픔을 조금씩 치유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미숙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푸른 하늘과 벚꽃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그녀는 작은 희망을 품었어요. 비록 아들과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녀는 이제 용서의 의미를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의 묘지 앞에 꽃을 놓으며 미안해요. 사돈이라고 속삭이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영자 씨는 살아남았고 두 사람은 이제 서로에게 의지하는 친구가 되었어요. 그리고 복수가 아닌 용서와 치유의 여정을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숙 씨는 작은 일기장에 글을 썼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저물어 간다. 아직 민호를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했지만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고 있다. 영자 씨와 진수 씨가 있어 정말 다행이다. 이제 나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비록 모든 재산은 잃었지만 그 대신 진정한 가치를 찾았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이제야 깨닫는다. 미숙 씨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달빛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녀의 마음 속에도 작은 빛이 다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 용서와 치유의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사랑과 신뢰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가장 큰 배신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아픔 이후의 선택입니다. 미숙 씨처럼 우리는 상처와 배신의 복수로 응답하는 대신 자신을 위한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보다 진정한 인간관계의 가치를 깨닫고 같은 아픔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함께 서로를 지지하며 나아갈 수 있지요. 또한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완전한 용서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성장하고 치유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아픔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때로는 말하기 어려운 상처일수록 나눌 때 더 빨리 치유될 수 있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위로와 용기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흐름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아픔을 치유해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